진짜 이렇게 유서 깊은 곳에 불러주셔서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도산 선생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사실은 제 어깨가 무거운데 실은 제 개인적인 인연을 밝히자면 우리 구자관 이사장님이 저한테는 고등학교 선배이십니다. 뭐한 20년밖에 차이 안 나니까 뭐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은데요. 그냥 말로만 동문인 관계가 아니라 한 1년에 그래도 한 대여섯 번은 매시는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뭐 오늘 시간 되느냐 그랬을 때 그게 질문이 아니라는 것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른 중에 한 분이신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우리 구자관 이사장님 앞에서는 힘들다, 뭐 바쁘다 이런 말을 못해요. 참고로 제가 어제 저녁에 울산 강연 마치고 와서 지금 잠이 덜 깼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선배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열심히 강연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송구스러운 것은 이렇게 감히 제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없을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뭐 육아도 있을 거고요, 돌봄도 있을 거고, 학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먹고 사는 밥벌이에 관해서 제가 한번 시를 통해서 생각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대, 법대 뭐 이렇게 여러 전공의 학생들을 만나서 교양 강연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강의 첫머리에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키팅 선생님의 말을 빌어다가 강의의 문을 열곤 했습니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는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아마 지금 보셔도 감동이 여전할 겁니다. 명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바꿔 생각하면 이게 교육 영화인데요. 30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아주 명문 사립학교, 보딩스쿨이라고 부르죠. 그 학교에 어느 날 키팅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임해 옵니다. 여기 학생들은 다 오로지 인류대학, 아이비리그로 가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인 아이들이죠. 그 앞에 키팅 선생님이 나타나서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루는 이 학생들을 다 데리고 교내 박물관으로 데려가요. 그럼 그 박물관에 100년 전, 70년 전 이런 그 선배들의 사진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저 사람들을 봐라. 지금 너네랑 똑같지. 얼마나 저 가슴에 커다란 꿈을 갖고 있었겠니? 사실 저 중에는 여러분, 미 합중국의 대통령도 있고, 명문학교니까요. 대법관도 있을 것이고, 아마 노벨상 수상자도 있을 겁니다. 너네들의 워너비지. 자, 그 너네들의 롤모델일 거야. 근데 저분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을까? 다 죽었어. 이 얘기입니다. 자, 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저 순수한 꿈을 이룬 사람은 몇이나 될까? 결국은 지금은 한낱 수선화의 비료로 썩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선배들이 너네들한테 진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사진 앞으로 가까이 가면 그 말이 들릴 거야.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순진하게 사진 앞으로 다가가자 그때 뒤에서 키팅이 한 말이 이겁니다. 선배들의 말. 카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선배들은 얘기하는 거야.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시간을 꽉 잡아야 돼. Seize the day. Enjoy the days. 성공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네들 나이에 누려야 될 게 있어. 그걸 반드시 누리렴.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도 회자되기에 이르렀던 거죠. 그 키팅 선생님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시, 아름다운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면 학생들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아, 우아한 꼰대 오셨다. 지는 좀 살만한 갑다. 그러니 저렇게 천하에 쓸모없는 시, 아름다운 낭만 같은 소리 하지. 지금 당장 우리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데 무슨 놈의 시, 아름다운 낭만처럼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그따위 걸 말하느냐. 그런 표정이에요. 이해합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랬으니까. 근데 청춘들한테 저는 이렇게 다시 되묻곤 합니다. 그래, 지금은 저기 하늘의 별 따기 같지.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의 목표가 의사나 변호사나 교사가 되는 거라면 과연 그 인생의 목표는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
아마 이르면 20대, 늦어도 30대는 이루게 될 거야. 뭔 놈의 인생의 목표가 고작 20, 30대 안에 이루어지는 게 인생의 목표겠어? 그럼 이미 20대 교사 됐는데 나머지 긴 생애는 뭐를 목표로 살아갈래? 설마 교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꿈이 뭐냐 그러면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을 되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거든요.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그러니까 그 무엇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은 인생의 목표 그러면은 명사를 떠올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면 성공한 거고 의사가 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동사여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아름답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나는 정직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나는 성실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런 거 아닐까요? 가령 저 같으면 저는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는 건 20대 안에 될 수 있지만 존경받는 교사가 되는 건 정년 퇴임 때까지 노력해도 이룰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 게 목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내가 더 이상 의사,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건 언제일까요? 그거 역시 20대 아니면 30대 아닙니까? 여러분 설마 지금도 연예계 데뷔를 꿈꾸십니까? 이제 인정해야죠. 그러면 30대에 더 이상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루저예요. 패배자예요. 그럼 나머지 긴 생은 뭐를 목표로 살아갈래요?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의사가 아니라 의사 할애비가 됐어도 만일 환자로 더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그 사람을 내 롤모델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의사가 아니라 천하에 아무거나 아닐지라도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내 롤모델이라고 부르고 싶어. 그렇게 아이들을 꼬시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형용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수단으로 의사를 택해서 존경받는 의사로 살아가고 싶은 거고, 누구는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싶은 거고, 누구는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키팅은 여기서 묘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밥벌이는 수단에 불과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강연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밥벌이는 어떻게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고귀한 걸까? 사실은 저렇게 지금 보시면 의술법률, 사업기술 이런 건 다 잘 나가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시, 아름다운 낭만, 사랑 이런 거는 잘 나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한양대에 있는데 그 한양대 입학처장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양대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하곤 했어요. 한양대도 이른바 2호선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철 2호선 타시면 주요 명문대학들이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게 포진해 있죠. 거기 수많은 대학역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서 내렸을 때 학교 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한양대가 유일합니다. 서울대 입구역 이런 유사상품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양대는 정말 2호선 타고 2번 출구 내려서 쏙 나오면 거기가 바로 학교 본관 앞입니다. 저희가 그걸 애지문이라 부르는데요. 사랑의 실천이라 그래갖고 그 애지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Engine of Korea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말 공대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한양대는 그걸 프라이드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엔진이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야. 근데 저는 문송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히 투덜댔습니다. 학교가 무슨 카센터야? 뭐 이러면서 제가 막 이 학교에 이 표가 왜 저래?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그 말을 들렸는지 이사장님이 그 앞에 전치사를 아주 크게 써붙이셨어요. 본문보다 더 커요. 지금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yond the engine of Korea. 대한민국의 엔진을 넘어서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아시아 엔진은 되라는 소린가 보다 글로벌 엔진은 돼야지 라고 해석하고 있을 때 저는 다르게 깊은 뜻을 음미해 봅니다. 그래 이제 엔진은 넘어서야지. 자동차의 생명,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그게 잘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자동차 구입하시면서 본넷을 열고 엔진을 바라보며 이게 내 스타일이야 하고 차 사신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실은 그게 잘 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차를 명품을 고를 때는 The Design of Korea, The Navigation of Korea, The Wheel of Korea, The Brake of Korea,
더 스타일 오브 코리아 그런 거로 고르지 않나요? 말하자면 이것들은 다 잘 나가는 걸 오히려 잘 나가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 나가는 걸 멈추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잘 갖춰져야만 진실로 명차가 만들어져요. 저는 그것들이 문학과 예술을 포함한 인문학의 사명이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문학이 뭘 잘 나가? 대신 우린 잘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 방향과 속도가 옳은지 성찰을 해줄 수 있지. 딴지는 걸어볼 수 있지. 그래야만 정말 내 인생도 멋진 명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입버릇처럼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저한테 미션이 주어졌던 거예요. 공대생에게 시를 가르쳐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대생을 놓고 시 아름다운 낭만, 사랑 이런 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젊었을 때 저 말이 참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외람됩니다만 저도 이제 작년으로 이제 환갑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 친구들은 거의가 다 옷을 벗었습니다. 때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CEO한 친구들, 뭐 임원한 친구들, 소위 잘 나간 친구들이 아무래도 모이겠죠. 그럼 그 친구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겸손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겸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성공했고 그리고 헌신해 왔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 친구들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는 헌신해 왔다. 그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성공을 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는 옷을 벗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 왜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옵니다. 한 30년은 성공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한 30년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럼 정년 퇴임입니다. 근데 이 60년 동안 가만 보면 항상 내 이름 석자 앞에는 관영어가 붙어 있었어요. 아무개 초등학교 누구, 아무개 대학교 무슨 과 누구서부터 삼성 뭐뭐의 이사 아무개 항상 내 이름 앞에 관영어가 있었어요. 옷을 벗는다는 건 그 관영어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이름 석자만 남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자유로움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불안감을 느낍니다. 항상 나는 조직을 위한 뭐라고만 설명됐다가 딱 이름 석자만 남으니까 자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왕년의 내가. 자꾸 과거의 관영어, 나를 설명하는 방법, 관영어였단 말이에요. 내가 삼성물산의 사장 아무개요. 이게 내 설명이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니까 자기 이름만 갖고 뭘 자기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섭섭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지? 자, 옷을 벗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언제 옷 벗으십니까? 목욕탕 가서 옷 벗잖아요. 그럼 뭡니까? 옷 벗는다는 건 맨 몸뚱아리만 남는 겁니다. 옷을 입을 땐 많이 가렸잖아요. 아, 이게 루이비통이야. 어? 아, 이게 구찌야. 하는 걸로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빨개 벗으면, 옷 벗고 나면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어머, 저 배 나온 거 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수많은 관용어로 가렸다 할지라도 다 벗고 났을 때 그 맨몸 안에 시, 아름다운 낭만, 사랑 이런 것이 풍겨 나온다면 그게 정말 성공한 인생일 것이고 계속 관용어에 기댄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나마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60년 살다가 갔어. 근데 우리는 아직도 또 30년이 남아있는 희한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하거나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 아름다운 낭만, 사랑 같은 인문학을 얘기하곤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미 근로 의욕이 충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눌 시는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로 골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고 나면 오늘 일할 기분이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이 산다는 게 뭐냐 그걸 위해서 준비해온 시입니다. 소금시 윤서학. 로마 병사들은 소금 월급을 받았다. 소금을 얻기 위해 한 달을 싸웠고 소금으로 한 달을 살았다. 나는 소금 병정.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월급을 받는다. 소금 방패를 들고 거친 소금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다. 소금기를 더 잘 씻어내기 위해 한 달을 절어 있었다. 울지 마라. 눈물이 너의 몸을 녹일 것이니.
그럼 이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밥벌이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내 몸 안에 있는 소금 다 쏟아갖고 소금 받아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나 있지? 안 됩니다.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소금 쏟아서 소금 받아오고 소금 쏟아서 소금 받아오는 그렇게 허망한 게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막 울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울지 말아요. 왜? 울면은 눈물이 너의 몸을 녹여서 그나마 내 몸 안에 있는 노동력을 다 상실해서 너는 더 이상 소금을 벌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 참아야 해, 견뎌야 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우린 한 달을 사는 게 아니야. 한 달을 뭐 한다고요? 버티는 거야. 드러나 봤나? 존버. 인생은 그냥 나게 버티는 거야. 별거 없어. 한 달 동안 나게 일해갖고 소금 받아서 버텨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를 읽고 나면 일할 기분이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로마 병사들은 우리가 로만 솔저라고 부르는 그 솔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올라가면 소금이라고 하는 솔트라고 하는 거랑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중에도 월급쟁이들 많이 계시죠. 우리를 셀러리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셀러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올라가면 그 라틴어 살라리움, 그게 바로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화폐 대신에 소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벌기 위해서 소금 쏟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린 다. 소금이란 뭘까? 저는 소금에 관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건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 교수 돼가지고 저도 대학생들 따라서 유럽 배낭여행을 좀 가고 싶었어요. 애들은 막 가는데 우리는 그런 대학 시절을 못 보냈잖아요. 뒤늦게라도 나도 한번 유럽 가보자. 그래서 이제 배낭여행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최저가 항공을 막 검색해 봤습니다.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랬더니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스라고 하는 게 떴어요. 오죽하면 그래 유럽 갈 때 스칸디나비아 들렀다 가겠습니까? 이 쌀 수밖에 없는 티켓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탔더니 저가다 하는 느낌은 확실히 줘요. 과연 뜰까? 뭐 이런 의심의 비행기였으나 저가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탔습니다. 근데 뜨고요. 심지어는 밥 때 되니까 밥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이 나오는데 조그만 봉다리 한 개가 보여요. 이건 뭐 안 봐도 슈가, 페퍼 앤 솔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에도 그런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한 봉다리는 이렇게 그냥 써 있었습니다. The color of snow, the taste of tears. 너무 어려웠어요. 다시 드릴게요. The color of snow, 눈의 빛깔, the taste of tears, 눈물의 맛. 무슨 봉지였을까요? 소금이었습니다. 와, 이 비행기 저가 아니야. 최고가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지금도 소금을 그렇게 아름답게 정의 내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사진을 찍어다가 우리나라 문학교과서 만들 때 제가 실었어요. 문학의 생활화란 이런 것 아니겠느냐. 소금이 아니라 the color of snow, the taste of tears라고 부르는 것. 이럴 때 짜증내는 게 우리 공대 애들입니다. 그냥 salt라고 쓰는 게 훨씬 편할 텐데 뭐 이런 인간들. 왜 아예 NaCl 그럼 더 좋겠니? 막 그러면서 애들하고 싸웠습니다. 자, 그 소금의 정의를 다시 보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아마 멋진 설산이 보이실 거예요. The color of snow죠. 근데 저기로 올라가려면 알피니스트들은 the taste of tears를 맛보지 않고는 절대 저 설산을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월급 받는 25일 그날은 the color of snow.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한 달 동안 the taste of tears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뭘 열심히 삽니까? 뭘 그래 근면 성실 조 선생님 왜 그랬어요? 무실력행 왜 그러셨어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자, 이렇게 인생이 일한다는 것이 그렇게 참 보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일이라고 하는 거에 좀 양면성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소금을 흘려야 하면 소금 벌어오는 눈물의 맛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바라볼 때 첫 번째 관점은 우리는 일의 노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가령 자본주의에서 노동을 설명할 때 가장 흔히 드는 예가 찰리 채플린이 주연했던 모던 타임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포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막 돌아갑니다. 실은 이게 포드가 굉장히 그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만 생산 효율을 높이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졌던 게 첫 번째는 컨베이어 벨트였는데 이게 생산 효율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쥐어짜는 시스템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죠, 여하튼. 그럼 찰리 채플린은 하루 종일 이렇게 나사못만 이렇게 박는 사람,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야 내가 쉬지, 내가 화장실 간다고 컨베이어 벨트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주인이야? 컨베이어 벨트가 주인이고 나는 노예 같은 거죠. 이게 일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 과정으로부터도 기쁨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결과물, 생산물로부터 소외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책상을 만드는 회사였다면은 책상이 만들어졌어도 저건 내가 만든 거야 하는 기쁨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고작 나 사몸만 박은 거니까. 옛날 노동은 안 그랬단 말이죠. 1년 동안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벼 낯가리 쌓인 걸 보면서 기분이 뿌듯하고 행복했는데 그런 걸 다 뺏겼다. 그래서 노동 과정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노동 결과물로부터 소외됐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소외론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그 기쁨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오로지 인노동으로 치환된 그 임금으로 기쁨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노동은 임노동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임금 받는 월급쟁이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금을 받았을 때 기쁘더냐? 그날만 기뻤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날도 어머,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런 적이 있나? 항상 내 노동보단 적게 받는 것 같으니까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이게 바로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한 관점입니다. 맞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일이 힘들고 고되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울산 근로자들 가서 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아, 정말 이렇게 일이 힘드시고 직장 생활이 마음에 안 드시면 내 들어서 못 해먹겠다. 당장 때려치겠다. 그걸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몸소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고 왔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그 직장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맨날 밤에 술 먹을 때마다 내가 내일 부장 받을 거니까 두고 봐. 해라 좀 제발. 실천해라. 한편으로는 일하려고 막 줄을 섰습니다. 청년 실업자들, 무슨 뭐 이른바 경단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서로 일하려고 막 줄을 섰어요.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싫지만 하는 거 오케이.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인생 살다 보면 전혀 이 구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저의 선배 교수님들 보면은 은퇴해서 원로 교수들이 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 교수, 사람은 일을 해야 사람이야. 아니 이게 후배 교수한테 할 말입니까? 정년퇴임한 5년 남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위로 아니겠어요? 정 선생님 5년만 버텨.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래야 될 텐데 아닙니다. 반대로 정 선생님 사람은 일을 해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뭐 돈이 없어 그런 줄 아십니까? 목구멍에 포도청에서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분들 연금 따박따박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교수 한 30년 해서 연금 받으면 괜찮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만나도요 그분들이 저한테 술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연금술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금으로 술을 살 수 있을까?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분명히 사람은 일을 해야 사람이라고. 왜? 일하지 않으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마치 일이 자기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일의 노예인 것 같기도 하고 일의 주인인 것 같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만 얘기하면 사상은 될 수 있지만 성찰은 될 수 없다. 그게 제 개인적인 소박한 생각입니다. 사상은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사상은 이것도 저것도 그럼 사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따라서 우리는 일의 노예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중요한 사상이고 일은 우리의 보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사상인 건 맞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양면을 다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안 바라보고 근로자한테 가서 일은 여러분들의 자의 완성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일은 힘든 겁니다. 분명히 일은 힘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니까 그래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어디 가서 우린 일의 주인입니다. 일은 뭐 행복한 겁니다. 잘못 말하면 저는 막 자본주의 이데올로그로 비판받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환경미화원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계십니다. 저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럼 네가 쓸어 그럴까 봐. 그 좋은 일 왜 너 안 하니 그럴까 봐. 일은 고된 거예요. 일 힘든 건 분명히 인정하자고요. 자, 내가 그 책상 만드는 회사에 있는데 하루 종일 하려면 힘들죠. 뭐 거기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뭐 사포질을 100번을 해라. 짜증날 거예요. 고될 거예요. 90번만 넣으면 에라 90번이나 100번이나 뭐 그럴 거 힘들 거예요. 분명 힘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책상을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주면 나는 300번을 빼빠지를 할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인간이. 그럼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노동은 힘들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100번 할 걸 300번 했으니까 3배 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기뻐요.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만약에 일이 부정적이고 싫은 거라면 우리는 점점 인류는 일을 안 하는 쪽을 택했을 겁니다. 하더라도 적은 쪽을 택했을 거고 덜 일하는 쪽을 택했을 겁니다. 그러면 인류는 이렇게 발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누군가가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것만 해도 만들기 힘들었는데 어느 한 인간이 거기다가 받침을 다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거는 일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문명이 발전돼서 누구는 거기에 손잡이를 붙이려고 그랬고 누구는 심지어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앉았고 그러더니 누가 유약을 처발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거를 몇 천도 되는 가마에 구워서 꺼내서 쓴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만약에 일이 힘들고 부정적인 것이라면 우린 지금 점점 더 오히려 원신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의 즐거운 속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번 빼빠지를 해도 오히려 행복한 그런 속성도 있다. 이거는 절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현실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양면성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어떤 게 있느냐? 어차피 먹으면 내는 거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 조미료 왜 쳐넣습니까? 왜 오버합니까? 왜 집집마다 보면 이렇게 퍼즐하는 집도 있는 거 아세요? 그 막 붙인다? 그 인간이 할 짓입니까? 더 놀라운 건 그게 원래 잘 붙어 있던 겁니다. 그걸 괜히 흐트러 놓고 다시 맞추면서 그걸 좋다고 하고 앉았어요. 천하에 밥도 안 나고 쌀도 안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맞추고 나면 우리 다음엔 500피스 할래?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특정 업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케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제발 가구는 만들어서 팔아달라. 이게 왜 나더러 조립하라 그래? DIY 이거 누가 만든 개념이야? Doing yourself 너나 해. 정말 하기 싫어요. 사갖고 오면 그거 맞추다 보면 그 그림도 좀 이상하고 하다 보면 꼭 나사 한 개가 없어. 그다음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래갖고 마지막 나사가 조립해서 딱 만들어지고 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아빠가 만들었잖아. 이러면 그 다음 주 또 가고 앉았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공부는 힘들고 게임은 좋다는 거예요. 제가 게임을 관찰해 봤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쉬워서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봤더니 게임 정말 힘들더라고요. 스테이지 1을 봤더니 계속 죽어. 근데도 또 살아난다? 또 돈을 덜어서 또 해. 그 피곤한 걸. 깨지고 드디어 한 판을 깨고 나면 쉬지도 않고 바로 스테이지 2로 올라가요. 그러면 스테이지 2는 어떠해야 돼? 스테이지 1보다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이 부정적이라면 그러면 스테이지 1을 힘들게 깬 자에 하나여 쉬운 스테이지 2를 제공하노라. 이걸 깬 자에는 아주 쉬운 스테이지 3를 하니라. 이래야 받는 방향일 것 같은데 반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 1을 깬 자에 한해서 더 높은 세계로 갈 수 있단다. 더 힘든 세계로 갈 수 있단다. 왜? 그러면 더욱더 기쁨이 올라가니까. 틀림없이 힘들었는데 힘든 건 인정하는데 힘들지만 부정적인 건 아니었다. 힘들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원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교육에 관한 포럼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공부에 프로를 양성하는 데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 공부에 아마추어를 양성하는 데 실패한 나라다. 이때 아마추어라고 하는 건 서툴고 프로보다 못하고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란 말의 가장 좋은 뜻인
애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놈은 많이 만들었는데 공부를 좋아하는 놈은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전교 1등은 소수룩하지만 다 하는 한결같이 하는 놈이 공부 좋아서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공부는 못해도 좋은데 공부는 힘들어도 좋은데 내가 좋아한다. 그럼 대학 와서 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시키면 되는 건데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야, 3년만 버텨. 대학 가면 안 해도 돼. 그래서 애들이 대학 가서 안 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공부란 게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공부에 아마추어가 돼보세요. 아마추어 되면 못 말리는 거 아시죠? 오늘도 조기 축구에 나간 대개 남편들은 뭐 하는 인간들일까요? 평소에 일어나라 그러면 못 일어나요. 축구한다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왜요? 지가 좋아하니까.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는 절대 자기 상태로 머물려 그러지 않습니다. 바둑의 아마추어 9급은 어떻게든 8급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7급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기 축구에 가는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유, 그런다고 당신이 메시가 됩니까? 아니요. 그분은 오늘도 자기가 메시인 줄 알고 뛰고 있습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을 전과 같지 않으리라 하는 말이 있다고 유홍준 선생이 불화를 써놨는데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하튼 아는 만큼 보인다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면 알게 된다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아마추어를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전에 낚시를 할 줄 몰라요.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낚시 광인 놈이랑 하루는 그놈 친구 집에 있다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케이블 TV에 낚시 TV가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멍청하게 이놈 때문에 제가 본 거예요. 난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는 프로 처음 봤어요. 1시간 내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멘트가 기가 막혔어 그날. 오늘은 안무입니다. 뭐 이러고 끝나요. 세상 이렇게 허무한 프로그램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막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있어. 야, 너는 야구를 9회 말까지 0대0으로 끝났는데 팽팽한 투수전이면서 좋다 그러면서 나도 1시간 동안 얼마나 짜릿한 손맛을 봤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지만 이 친구는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고 저는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여러분 아마추어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미분을 풀어. 막 틀려. 또 틀렸어. 다시. 더 어려워 이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 끝나자마자 미분 2 주세요. 엄마 적분 주세요. 이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하기 싫지만 이걸 해야만 그 다음 보상이 주어진다. 이런 식의 설정.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내내 힘들고 그 다음에 보상은 사후 보상 대학으로 가는 것. 그럼 대학 가면 되나? 그 다음도 또 욕망을 참고 거기서 잘 참아야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간단다. 그럼 좋은 직장 가면 자 여기서도 참아야 승진을 한단다. 계속 과정 내내 참고 언제 그럼 난 즐겁습니까? 마지막 주어지는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후 보상입니다. 죽었어. 사후 보상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일을 즐겁게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령 의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의 기쁨은 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벌긴 잘 법디다. 근데 한 번도 의사 친구가 나 이번 달에 야 얼마 벌었어 하고 자랑하는 놈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들 그놈들의 자랑은 야 내가 엊그제 죽을 뻔한 사람 살렸잖아. 이제 이걸로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센터 가서도요 괜히 10,000원, 20,000원 더 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들 기분 나빠합니다. 나를 뭘로 알고 이래. 딱 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오유 이거 딴 데서 못 잡던데. 그럼 그 엔지니어는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합니다. 그거 기본인데 뭐 딴 데 봐주래 또? 10,000원 안 줬는데 딴 데 봐줍니다. 10,000원 더 주는 건 캐디한테만 주시면 됩니다. 그때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라이 잘 보는데 정말? 그런데 주셔야 돼요. 먹고 사는 수단인 것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의사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사 그러면 대명사처럼 생각하는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골든아워라고 하는 책을 썼다 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뭐 아덴만의 영웅 어쩌고 하는데 나 영웅 아니다. 그냥 이 책은 업의 본질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며 애썼다가 깨져나간 바보 같은 사람들의 흔적에 불과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처음엔 겸손인 줄 알았어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아, 세상에는 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업의 본질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저 업의 본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예요, 이거. 자, 여러분 다 크리스천입니까? 아멘!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굉장히 주눅 들잖아요. 여러분, 업을 하십니까? 밥벌이 하십니까? 네. 진정한 업의 본질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업을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오늘 업을 했고, 나도 오늘 밥벌이 했어. 근데 지금 이 국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응급의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저스트 나도 응급의학 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대충 사람 고치고 못 고치는 건 이게 의료보험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고 보험 수가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지. 난 그래도 할 만큼 한 거야. 그래도 내 월급 따박따박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의학의 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응급의학의 본질을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냐 봤더니 좋은 시설도 중요하고 의술도 중요하고 뭐 시스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딱 하나 최고로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환자가 골든아워에 오는 거더라. 늦게 오면 천하의 명의도 손도 못 대고 천하의 좋은 기계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응급의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제 시간에 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헬리콥터 띄워달라 그랬다. 나 바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응급의학의 본질을 지키려면 헬리콥터 반드시 띄워야 된다 그랬더니 저 현실도 모르는 놈 그래갖고 응급의학과가 수지가 많느냐는 둥 전국에 헬리콥터 뜰 때마다 거기 소음 공해나 하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냐는 둥 그러나 나 바보 됐다. 그런 책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실은 어느 조직이나 업을 하는 사람과 업의 본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업의 본질을 하는 사람이 왕따입니다. 아이고 잘났어요. 네 됐어요. 아이고 우리가 한두 번 합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 선생. 아이고 예. 되나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을 바꿉시다. 정말 이 업의 본질을 합시다. 라고 하면 할수록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요거 월급 요만큼 하기도 힘든데 쟤는 왜 오버하니? 저거 지 성공하려고 이렇게 회색 눈을 뜨면서 그 사람을 왕따를 만드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종은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바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교직에 있습니다. 이 교직의 본질은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 우리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안정돼 있습니다. 대신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가늘고 길게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우린 장수가 목표입니다. 가늘고 길게 한 번도 굵고 길게를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양심이 있지. 뭐 고작해야 도톰하고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늘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잘 가르쳐도 월급 100만 원, 못 가르쳐도 잘리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 계산이 안 되십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어차피 월급 나오고 잘리지도 않는데 뭐하러 뒤에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가르칩니까? 그냥 옆반생을 100명을 가르치는데 100명이 다 자요. 그럼 누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내가 그 양반을 부러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불로소득을 할 수 있을까? 애들 재우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야 남는 양사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와서 애들을 깨우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한다고요. 왜요? 이 업의 본질상 100명은커녕 100명 중에 10명만 딴짓해도 못 써 있는 게 이 자리입니다. 아까도 잠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핸드폰을 왜 보니 막막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은 아무도 안 듣는 수업을 신분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정년 때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의 본질을 하려면은 내가 하던 관리한 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업의 본질 아닐까요? 이런 이국종을 소설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소설 패스트를 보게 되면은 전염병에 창궐하자 죄다 이제 이 도시를 떠나가는데 의사 류에만이 남아서 환자들을 보살펴 줍니다. 그러자 의심 많았던 신문기자 랑베르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한 동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웨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왜 계십니까? 아마 이런 의문이었겠죠. 뭐 다음에 시의원 나가시려는 겁니까? 뭐 그런 거였겠죠. 그랬더니만 리웨이 답은 이랬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웃으실지 모르겠지만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싸워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실함, 의료진들의 성실함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보다 코로나가 더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백신을 발명해놨더니 그러면 그 사이에 오미크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 가야 누가 더 성실하냐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웨에게 물었습니다. 성실함 뭔가요? 리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이국종의 말이 들리십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 업의 본질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실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거하고 부지런한 건 좀 다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건 왜 집에 있으면 우리 남편들의 직업병 아닙니까? 희한하게 아내가 거기 그 앞에 있는 그것 좀 치워. 그럼 그게 안 보입니다. 갑자기 공황이 몰려고 그 앞에 있는 그게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 집사람 여기 있잖아. 보입니다. 그게 참 신기한 직업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막 여기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도 보이시나 봐. 거기 닦으라고 그거. 안 보입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왜 사람이 이렇게 게으르냐고. 근데 그건 말이 잘못된 겁니다. 게으른 거랑 성실하지 않은 건 좀 다른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죠. 나한테 차라리 여기를 닦으라고 딱 지정해줘. 그럼 내가 요 맡은 바 직무를 내가 완수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나는 어디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여기를 완벽하게 닦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점이 없을 거야. 이게 성실한 겁니다. 부지런한 건 열심히 닦는 거고, 최악이 대충 부지런한 새끼. 그놈 때문에 두 번 닦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성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낫겠죠, 그죠? 그게 성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단어를 어떻게 썼길래 저랬을까 하고 프랑스 원문을 봤더니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책에도 어떤 데는 저거를 정직함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요. 어디는 성실함, 어디는 체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직, 성실, 체면 이런 걸 우리말로 아우를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나오는 단어가 없었어요. 아마 그래서 성실이라고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더러 번역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습니다. 도사 선생이 딱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그 단어를 제 입에서 뱉을 텐데 왜 번역이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제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가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가오라고 하는 말, 체면이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체면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럼 마치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가오는 얼굴을 뜻하잖아요. 자, 얼굴을 걸고 하는 게 성실성입니다. 만약에 내 청소구역이 여기인데 청소구역 없이 대충 청소 그럼 대충 했을 건데 요게 너야. 그리고 거기에 이름 석자가 박힙니다. 그러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아니, 근데 더 무서운 게 뭐죠? 거기에 네 사진을 박아놓을 거야. 그러면 우린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사실 우리 성실하지 않은 이유 중에 대부분은 자기 얼굴을 값을 걸지 않는 겁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네 하는 그 말은 허세의 가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예 같은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미쟁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김영 그 대충 해요. 우리 이미 다 일당 나왔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때 업의 본질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그때 쓰는 말입니다. 이 형,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네 하면서 마저 하는 겁니다. 건축업자가 그건 콘크리트 철근은 6개나 박어. 4개만 박아도 서. 그럴 때 아니 김 사장,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네 하고 6개를 박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코로나를 이기는 겁니다. 그게 패스트를 이기는 겁니다. 그게 업의 본질을 다하는 겁니다. 내 얼굴이 걸려 있으니까.
젊은 응급의학 의사인 남국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응급실 풍경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응급실은 여러분 아수라장 아닙니까?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환자의 이마에 깊게 푹 손바닥을 얹는 거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열 받았는지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가는 느낌이다. 자, 남국인은 왜 환자의 이마에 손바닥을 얹는 걸까요? 설마 그게 응급실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대한민국 응급실이 그래 손바닥으로 열을 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걸로 시원하게 해주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저게 남국인의 가오 같습니다. 내가 그냥 의사로서 업을 할 수는 있어. 응급실이 그렇지 뭐 의사 대 환자의 비율을 봐. 언제 우리가 다 해주겠어. 컴플레인 원래 하는 거야. 해도 됩니다. 근데 의사 대 환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나는 원래 사람을 고치려고 했던 거지. 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그가 나랑 의사 대 환자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표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마에 손을 얹었을 뿐인데 엄청난 부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이마에 손을 얹으면 다 한결같이 양처럼 온순해집니다. 도대체 의사는 어디 갔다 이제 제가 아까부터요 열이 미신미신 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마에 손을 얹으면 자동적인 조건 반사인데 사람이 눈을 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어디다 대고 손을 이게 제정신 아닙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담임이 다 눈 감아 그러면 다 눈 감고 조용해지죠. 어느 한은 야 눈만 감으면 누가 입 닫으려 이거 정상 아니죠. 눈 감으면 입 닫고 이마 손 대면 눈 감습니다. 그러니까 이마 대면 평화가 다가옵니다. 그걸 노려서 한 건 아닐 텐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글을 읽고 이 한 편의 시가 떠올랐어요. 이마, 허은실.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아. 너의 양쪽 손으로 이어진 이마와 이마의 아득한 뒤편을 나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새 밑에 긴 밤이었다.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자, 이 시에서도 시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면 나는 선량해지는 것 같아. 사실 누군가에게 내 몸의 손, 그것도 내 이마에, 내 몸의 정면 이마에 손을 대게 하는 건 나는 이미 당신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마치 강아지가 배를 뒤집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 착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왜 이마의 크기가 요만한지 알겠어. 조물주가 이렇게 디자인한 건 서로 손바닥 대주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만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남들은 다 흥청망청 지내는 연말연시였나 봐요. 끙끙 앓았어요. 그러다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답니다. 아마 꺼이꺼이 눈물을 삼켜 했던 모양이죠. 그 이유가 기가 막혔는데 아니 글쎄 내가 끙끙 앓다가 일어나 봤더니 내 오른손으로 내 이마를 덮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꺼이꺼이 울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마는 남이 덮어줘야 됩니다. 지 손으로 지 이마를 덮으면 열을 잴 수도 없습니다. 체온이 똑같으니까. 지 손으로 지 이마를 덮으면 머리가 시원해집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는 반드시 남이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할미 손이 약손이다. 그게 덮어지면 바로 낫는 것 같았는데 오죽했으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 오른팔을 이마에 덮고 있더란 말이에요. 천하의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더라. 이걸 깨나서 보고 나서 이게 산다는 건가? 그게 서러워서 울었다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아픔이 아니라 아마 외로움일 겁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다. 나에게도 누군가 이마를 덮어줄 사람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남국인의 에세이와 저 시를 읽고 나자 저한테는 이런 좀 통찰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럼 이런 거구나. 우리가 다 혼자 살지, 우리 다 고독하게 살지,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야. 그래서 어쩌면은 서로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걸지 몰라. 아까는 내가 컨베이어 벨트의 부속품에 불과한 분업을 내가 증오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분업은 어쩌면 협업의 다른 이름이었을 거야.
아니어서 나 혼자 저 책상 다 만들 뻔했네. 내가 상판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 뻔했는데 나는 나사만 성실히 하면 되는 거였어. 그러면 누군가는 상판을 만들어 줬겠지. 그러니까 상판 만든 놈은 내 이마를 덮어줬던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래서 누군가는 생산을 맡고, 누구는 판매를 맡고, 누구는 마케팅을 맡고, 그런 바람에 이 회사가 돌아가는 거지. 안 그랬으면 혼자 다 할 뻔했다. 그런 거 아닐까?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이 사회는 누군가는 의사가 돼서 사람을 고쳐주고, 누구는 교사가 돼서 사람을 가르치고, 누구는 건설을 해서 건물을 만들어주고, 안 그랬으면 나 혼자 이 건물 다 짓고, 심지어 내가 내 배 가릴 뻔했잖아. 내가 수술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알고 보면 의사는 내 이마를 덮어준 사람, 내가 내 손으로 내 이마 못 덮으니까 이 건설업자는 내 이마를 또 덮어준 사람, 그런 거 아닐까? 그렇다면 일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밥벌이 차원에서 봤을 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서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비로소 우린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업이구나. 우리 업은 그래서 성실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게 바로 협동심이니까. 도산 선생이 강조했던 그 협동은 우리가 이거 같이 협동합시다 하는 그런 주의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부분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협동인 겁니다. 만약에 의사가 대충 배치했으면 나 죽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건물 대충 지었으면 나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걸 성실하게 해야 우리 서로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남의 이마를 대충 덮어주면 남도 내 이마를 대충 덮어줄 거니까. 그럼 우린 무너지니까. 그래서 나는 성실히 내 가오를 걸고 내 일을 열심히 해야만 그것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먹고 살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키팅은 말했던 겁니다. 우리 일은 고귀하고 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그 고귀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 병사 불쌍하게 봤었죠. 소금 쏟아서 소금 벌어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직업이 뭐였다고요? 로마 병사였다고요. 사실은 그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후방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로마 병사는 굉장히 고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건데 로마 병사는 몰랐을 겁니다. 이제 우린 로마 병사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 덕에 우리 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워라밸을 얘기합니다만, 저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언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워크올리였거든요. 워어밸로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다. 라이프가 중요하다라고 한 덕분에 이렇게 시 같은 걸 강의해도 저를 먹고 살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라밸은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단어입니다. 워워밸 때는 오로지 양만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근대화 때는 메뉴 갖고 뭘 고민했습니까? 딱 하나, 어디가 양 많어? 오늘의 메뉴 양만이. 늘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배불러지고 나니까 어떤 단어가 우리 유행해지기 시작했죠? 삶의 질.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랑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대의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의 전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거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라고 말한 건 워크는 라이프가 아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만약에 워크가 라이프가 아니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하는 워크가 뭐예요? 공부일 거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아이한테 야, 이제 1시간 너 즐기게 해줄게. 라이프 너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게임을 해. 그럼 우리 애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라이프는 게임이다. 하루 종일 8시간 근무하고 나서 맛집 가는 게 소확행이래. 그럼 네 라이프는 뭐야? 밥 먹는 거다. 아니, 진정한 워라밸은 워크도 인생이고 라이프도 인생이고 워크도 행복하고 라이프도 행복해야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지, 워크는 저주받은 일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고 나는 노예로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잠깐 건너뛸게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 보일 때 제가 가끔 읽어드리는 시가 이 도종환 선생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제가 알기에 원래 저 시는 민주화 때 쓰여진 시입니다. 민주화의 항쟁을 막아서는 저 벽을 담지가 넘듯이 우리도 그러자 하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시가 CEO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 벽을 말이죠. 그래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사원들한테 읽혀주길 좋아하는 시인데요.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들 전유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담쟁이 입장에서 보자면 저 벽이 절망이었을까 희망이었을까? 막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려면 그 담을 이용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성실히 기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마음에 드는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담쟁이 잎 하나는 여럿을 끌고 올라간다. 그 말의 뜻이 뭔지는 알겠어요.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인 건 맞지만 제 불만은 뭐냐면 그런 리더도 중요한데 사실은 나를 따라라 해서 올라간 게 아니야. 제 느낌엔 담쟁이들이 막 올라가고 밀었어. 그래서 걔가 올라간 거예요. First penguin,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리더가 맨 먼저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걔 왜 뛰어드는지 아세요? 밀려서. 아, 저 폭포의 정신을 봐. 김성희 쓴 시예요. 폭포 왜 떨어졌게요? 밀려서. 이 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담쟁이들이 다 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의 그 한 사람으로 집중해서 올라간 거지 그 영웅이 우리를 끌고 간 게 아니다. 나폴레옹이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없었으면 아마 나폴레옹이 있었을 거다. 대세의 흐름이 있고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적 의지가 있으면 그 벽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 그때 혼자 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성한 대우들이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게 도산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내가 잘났으니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설령 벽이라 할지라도 함께 넘어갈 수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 올려서 서로가 서로의 자기의 업의 본질을 다하고 자기의 가오를 걸고 성실하게 하면은 저 못 넘을 벽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성실하고 협동을 함께 해야 될 도산 선생의 생각이 아닐까 감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